첫 번째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 치킨님이십니다. 러브라이즈 블리딩 영상도 영화로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파격적이거나 신선한 부분이 있어 재밌게 봤습니다.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들끓음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퀴어 영화 같지만서도 한편으로 남성성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어 흥미롭네요. 스테로이드 주사나 권총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이어붙인 장면이 많은데 이미지의 공통점을 보면 발사, 분출, 공격성 등 주로 남성성 및 에너지 또는 사랑으로 보이네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들어간다든지 권총을 쏘는 장면과 아버지의 애증 관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또 유난히 먹는 장면,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먹는 것은 욕망에 관련되어 보이고 토하는 건 소화할 수 없는 과잉된 감정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펀치 드렁크 러브가 생각나네요. 서툴지만 원초적인 사랑 영화처럼 보입니다. 후반부의 언니가 너는 사랑을 모른다는 말에 더욱 펀치 드렁크 러브가 생각나네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도대체 뭘까요? 영화 제목이 다의적으로 보이는데 라이스는 눕다라는 뜻도 있고 거짓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둘 다 영화에 어울리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사랑하면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고 아프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자신을 내려놓기도 해야 함을 알게 되죠. 또 어느 순간은 거짓말을 해야 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해야 하죠. 제어가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상이 안 되는 영화에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전개를 통해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영화 미래의 범죄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사랑이라는 정말 이 피 튀기는 감정을 느낀 지가 오래됐네요. 오래됐네.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왜요? 왜요? 3, 4년 된 것 네. 같아요. 막 필름 끊기고 막 전화하고 막 그게 한 게 네. 3, 4년 된 것 같네요. 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네, 다음 댓글 K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와우. 이로써 저는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냥 한번 천명 한번 찍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솔직히 제 예상보다는 조금 길게 걸렸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막 뛰어난 성과 아니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컨텐츠 치고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구독자가 절대 늘어날 수가 없는 주제의 구조의 길인데 그러니까요. 이걸로 1000명을 찍었다니. 네, 감사하게 느꼈고 힘 닿는 데까지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영화는 미래의 범죄들입니다. 네. 크로넨버그의 신작이고요. 네. 평점 까면 저는 7점 드립니다. 7점이요. 네. 근데 그럴만합니다. 네. 그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그냥 너무나 전형적인 크로넨버그의 영화라 이 감독을 좋아한다 싶으면 무조건 좋아할 거고 이 감독이 별로다 싶으면은 무조건 별로일 그런 영화라서 저는 뭐 사람들이 뭐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전 8점입니다. 8점이시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미래의 범죄들이라는 영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로넨버그가 21세기부터는 뭔가 이런 바디호러 장르를 찍는 거를 지향을 했단 말이에요. 지향을 하고 뭔가 되게 고전적인 심리 스릴러 영화들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는데 거의 한 20년 넘게 한 25년 만에 돌아온 한 23년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의 오랜 기간 후에 오랜만에 돌아온 바디호러 장르라 일단 바디호러를 찍는다는 것부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일단 단평을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간 크로넨버그가 찍어온 연출 스타일을 총망라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영화가.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가르자면은 뭔가 소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비디오드롬이나 플라이 같은 초기 바디오로 영화 같았다면은 뭔가 연출 스타일이라던가 톤은 뭔가 후기작 같았어요. 후기작처럼 차분하고 고전적인 미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기에 크로넨버그가 중기에 뭐 데드링거나 크래시 같은 영화들에서 보여준 그런 뒤틀린 심리를 보여주는 면모들도 빼먹지 않고 있어가지고 뭔가 크로넨버그가 이제 말년이 되면서 그간 찍었던 거를 총망라하고 싶었던 영화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로넨버그를 좋아한다면 그냥 무조건 좋아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거 어제 보고 나왔는데 줄거리는 사실 좀 난해해서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고 연출 스타일은 사실 저는 크로넨버그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재밌게 봤던 게 데드린 거.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영화를 또 기대를 했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데드린 거보다 더 차갑게 나온 것 같아서 영화 자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예, 영화 보면 재밌게. 그러니까 재밌게 봤다니까 다행이네요. 저 네, 솔직히 약간 걱정했거든요. 효준님 이거 재밌게 볼라나 아니려나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저는 또 뜨거운 영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네. 근데 상당히 더 차갑게 잘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거든요. 미래 그쵸.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 지금 세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확고한 것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제가 좋았습니다. 크로넨버그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 크로넨버그가 약간 친범 이미지를 그리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살아있는 것이든 살아있는 것이 아니든 어떤 한 개념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침범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문제점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시사점들을 이야기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 예시를 들면은 플라이는 인간이 파리에 감염이 돼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파리 인간이 되는 그런 영화를 다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자연을 상징하는 그 영화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파리라는 개념은 자연의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침범함을 통해서 생겨지는 뒤틀려진 이미지 같은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비디오 드럼도 뭐 미디어와 인간 간의 서로 간의 침범이랄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마담 버터플라이 같은 영화의 경우에는 서양인은 동양인을 그 자체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로지 욕망의 대상 정도로만 바라보고 그들의 세계에 침범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은 제일 메인 플롯이 어떤 한 장기가 비고 모텐슨의 어떤 한 장기가 다른 장기들을 침범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결국에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고찰을 다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인간을 둘러싼 세계가 계속해서 침범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점점 커져가는 욕심을 이렇게 침범의 이미지로 구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로넨버그 영화를 보실 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실 분은 뭔가 이런 침범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욕망과 쾌락을 뭐 호러틱하게 다루면 막 피가 터지고 그렇죠. 막 그렇게 잔인하게 그 묘사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오히려 여기는 개복을 하더라도 굉장히 차갑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려낸다는 오히려 약간 지점이 좀 사이버틱하게 묘사를 하죠. 그렇죠. 네. 예. 잔인하긴 하죠. 잔인하더라도 사이버틱하게 묘사를 하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그런 영화였고요. 그래서 영화 이제 메인 타이틀 또 바로 나오면 첫 장면에 배가 전복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또 이거를 저는 처음에 또 쓸까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플라스틱을 먹는 브레켄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한테는 음식일 수도 있게 그렇게 또 보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민류가 지금 미래에게 남기는 거대한 쓰레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보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배라는 존재가 과거로부터 왔지만 현재에는 당도하지 못한 것일까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배라는 그런 구성되어 있는 플라스틱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 네. 이 사회상과 나오는 모자의 공통점은 인간은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듀나는 브레켄을 낳았는데 결국 책임지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조금 연상을 시켜서 표현한 게 아닐까 네. 라고도 보여지고요. 공연 예술가의 싸울력에 이제 비거 모텐슨과 조수 카프리스 역의 레아 세이두가 나옵니다. 네. 그 침대 생김새 자체도 너무나도 뭔 장기처럼 생긴 침대에 네. 그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퍼포먼스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장기에는 타투를 새기고 아물어 번지는 종양인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시작부터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뭐야라는 정말 상상력이 대단한 그런 소재였고 또한 장기 등록소에서 일하는 팀린 역의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오고 대화는 뭐 인간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통제가 안 되고 있다. 통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돌연변이 장기들을 등록 관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나오는 위팩과 팀린입니다. 네. 이 사회는 생리학적으로 고통이 줄고 감염이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인류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사회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고통을 줄이려 하고 쾌락만 느끼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지금 사회하고 달라진 게 무엇이냐 미래 네. 사회가 라는 지점으로도 보이고 그러면 과연 크로넨버그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생물학이라는 지점을 넘어서 미래의 범죄는 규정지을 수가 없고 결국 고통은 수반될 것인데 네. 오히려 고통을 피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역류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시선을 결국 던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하던 얘기 똑같이 똑같이 하고 하는 있습니다.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 Body is reality, 육체는 현실이다 하면서 해부쇼를 하는데 개복을 하고 장기를 빼내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하면 결국 시각적 쾌락을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호러쇼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각적 쾌락을 원하는 것이고 또한 사울이 고통스러워야지만 보는 사람들이 쾌락을 느낀다라는 지점. 이 지점도 역시나 우리 현재와 다를 거 없죠. 네. 남의 고통을 보면서 즐긴다라는 것. 눈과 입을 꼬매고 귀를 몸에 여러 군데 붙여서 나오는 퍼포먼스들을 보면 이걸 보면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생각이 나. 이거 그리스 배경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그리스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공간적 배경이 그리스인 것부터 뭔가 되게 신화적인 메타포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을 못했던 게 저는 그 에로스와 타나토스 간의 관계성에 주목을 해봤거든요.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고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이잖아요. 그 신화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결국 사랑의 끝은 섹스인데 결국 이 섹스라는 개념은 정신을 완전히 무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정신을 무의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인간에게 정신이 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궁극은 결국엔 죽음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는 타나토스를 존경한다. 존경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고통이 죽음이고 이 영화에서 말하는 고통이 죽음이고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쾌락을 섹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또한 이런 식으로 에로스와 타나토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영화의 또 주된 주제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장기의 문신을 그리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마음이나 인성 같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살아간다라는 지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공연의 파트너로서인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이인 건지 그냥 이 사울과 카프리스의 이 애매모호한 관계가 뭔가 좀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지점으로 접근해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옷을 벗고 기계에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그 섹스가 맞아요. 그것도 섹스처럼 보여요. 어쨌든 섹스를 하면서 서로의 성욕을 푼다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자극만을 느끼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쇼를 통해서 살아가고 싶은 건지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나요? 저는 그렇게 진정이 사랑하라고 표현하지도 않는 모습이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인 건지 아니면 진짜 둘이 사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들긴 들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섹스를 하는 감정은 맞긴 맞는데 기계에 같이 누워있든 해부쇼를 하든 그게 저는 진정한 사랑보다는 뭔가 자극과 좀 더 쾌락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 라는 지점으로도 보이더라고요. 또한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침대가 자국 모양처럼 생겼다라고도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밥을 먹는 것도 의자에 앉아서 먹이고 이게 그래서 뭔가 카프리스가 사울에게 뭔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지 오히려 엄마처럼 뭔가 다 떠먹여주면서 사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시점으로도 보이고 이 뭔가 애매모호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이 관계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 영화에서는 솔직히 저는 규정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미래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주제를 이 데이브 크로넨버그가 던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사울을 바라보는 카프리스와 팀린 간의 관계를 뭔가 분석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 둘 간의
사울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저는 뭔가 그리스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좀 철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라는 게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디오니소스 하면은 뭔가 가물을 즐기고 그렇죠. 축제 그런 네, 거 아니야? 축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신이지 않습니까? 아.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원초적인 자연에서 나오는 힘을 분출한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쾌락이나 원초적인 사랑, 욕망 같은 거를 마음껏 분출하는 힘이라고 한다면은 아폴론적인 힘은 반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방생이랄까요? 방종이랄까요? 그거를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성적인 힘, 법칙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각각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카프리스, 아폴론적인 것은 팀린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그 니체가 말하기를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조화가 되어야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쨌든 삶을 고통스럽지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고 삶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둘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융합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계속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프리스는 뭔가 이성적인 통제 없이 계속해서 욕망만을 꿈꾸려고 하고 팀리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 낭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없이 오로지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사울을 사랑하려고 하는 점 때문에 뭔가 이것이 점점 더 비극으로 향하는 전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 두 개가 섞였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카프리스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네. 흔히 말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도파민, 네. 욕망 이런 걸 좀 추구하는 반면에 팀리는 상당히 차분하죠. 네. 예,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기존 과거의 것을 그래도 그나마 쫓으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정말 완전히 보였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저는 그냥 뭐 구식 섹스에서 특히 많은 걸 좀 느끼긴 했지만 네.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는 그간 우리가 인간의 진화를 거치면서 겪었던 그런 과거의 인간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섹스라는 그런 과정은 원시인 때부터 그렇게 거의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진 행위인데 네. 그게 갑자기 이제 가까운 미래 사회에서는 그거를 배제한 채 나는 그런 게 소질이 없다라고 말한 채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모두가 뭐 정교한 수술을 뭐 받는다라는 그 말도 나왔을 때 왜 이렇게 혹성 탈출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결국 이 기술의 발전의 최종점은 파멸인 것인가? 네. 인간은 결국 파멸로 나아간다라는 것인가? 네. 결국에는 뭐 여기서는 고통을 받는 게 성욕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 그렇게 고통을 느낄 거면 또 서로를 싸워야 되고 때려야 되고 찢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끝이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네. 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그 플라스틱 바를 먹는 사울인데 흑백의 마무리가 나와요. 네. 이 지점을 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예 그냥 사울이 편안하게 적응을 해서 완전히 그렇게 영화 보면 사울이 음식을 잘 소화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맛있게 그 플라스틱 독성 바를 먹는 모습이 완전히 이 사회에 그냥 적응해 버렸구나라는 네. 것도 보이고 아니면 흑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더 이상적인 과거를 그리워한다라는 지점으로도 보였고 네. 아니면 그냥 이걸 먹으면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사울이 네. 그런 지점으로 나오고 결국 크로넨버그가 말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으로 그려내는 쾌락이 아니라 뭔가 내면에서 뭔가 끌어올라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결국은 진화도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인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인간의 세상은 파멸로 나아갈 것이다. 네. 그럼 사울과 카프리스는 어떠냐? 사울도 내내 음식 소화 못 시키다가 결국에는 소화를 시켜요. 네. 근데 저는 결국 이거는 그 자신의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프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욕망을 이루긴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쇼를 이뤘고 네. 섹스라는 자극을 꾸준히 추구했고 네. 혹은 가스라이팅처럼 보이는 행동들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카프리스는 개인 본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저는 채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웠지만 문제는 그게 인위적인 그들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인류가 파멸로 가는 행동들이라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는 건 좋아. 근데 진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는 크로넨버거가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운 건 좋은데 그게 과연 진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게 물음표였다라고 보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에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소화할 수 있어요. 뭐 독극물 소화시킬 수 있어요. 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뭐 미세 플라스틱 먹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건 다 좋고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 진화와 기술이 뭘 위해 가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이 진정한 내면 아름다움이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후손들을 위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첫 장면에 버려진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괜히 애가 땅에 흙을 파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후손들에게 남는 건 파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데 뭔가 살짝 그 범위가 살짝 범위를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크로넨버그는 항상 사회적인 메시지를 추구를 하긴 하는데 그 사회적 메시지의 원천을 항상 개인적인 층에서 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작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 감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사회적인 게 맞는데 그 사회적인 메시지든 사회적인 주제 의식이든 그것을 개인의 내면적인 측면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이러한 비판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의 여지를 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너희 개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정도에서 생각을 한다고 봐요. 크로넨버그는.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크로넨버그의 영화들 그러니까 데드링거나 크래시나 네이키드 런치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뭔가 바디호러보다는 되게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뭔가 사회적인 층위로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말은 현웅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동의하긴 하는데 제 말은 그거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사회로 나아가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개인이 어떻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인가 정도에 저는 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제가 계속 이 영화를 신화적인 배경이랑 연결을 짓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 합쳐져가지고 그리스 비극을 만들고 이것이 결국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신화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라고 니체는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랑 아폴론적인 것이 현실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현실과 반대되는 것을 니체는 데카당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아예 반대되는 배경 같은 거 현실과 아예 반대되는 배경 같은 것에서 이국적인 감각과 경험을 주제로 예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데카당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이들이 다루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내면은 뭔가 그리스 비극, 현실의 비극과 맞닿아 있는데 뭔가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공간적 배경은 상당히 데카당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명명해놓긴 했는데 전혀 그것의 시대와 정확한 시대와 말만 그리스라고 해놓고 정확한 공간적인 배경을 모르게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와 아폴론 둘 중에 하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 주인공 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영화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에서 도피를 해가지고 이미지가 형상화 돼서 미래의 범죄들이라는 영화처럼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성과 감성의 조화 없이는 내면의 완전함은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현실 도피를 한 배경에서 이 세 인물이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이성과 감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진정 원하던 쾌락에 다다랐다. 진정 원하는 것에 다다랐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층에서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면의 선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쾌락에 도달하긴 했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좋은 쾌락인 것인가? 뭐 좋은 쾌락이라고 하는 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러한 결말이 진정한 선인 것인가? 에 대한 사색에 잠기게 만들잖아요. 그 결말이.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 도피에서 벗어나서 다시 현실에 돌아오려면은 그들의 내면에서 뭔가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가령 인물들을 예를 든다면 카프리스에게는 이성적인 사유, 팀린에게는 원초적인 낭만. 그렇게 따지면 사울은 뭐일지 궁금한데 그냥 사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뭔가 저는 카프리스랑 팀린이랑 비교했을 때 사울의 내면은 오히려 장기를 직접적으로 형상하는 것처럼 사울의 내면은 직접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카프리스나 팀린의 내면처럼 관념화되어 형상화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이미지적으로 형상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제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그 장기 쇼쇼쇼고요. 그래서 뭔가 사울에게 이 이미지를 대입을 한다면은 뒤틀린 것이 아닌 인간 본연의 것,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메시지는 인간의 본연의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 본인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크로넨버그가 50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똑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여튼 뭐 제가 얘기를 길게 하긴 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뭔가 크로넨버그 영화 세계의 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잘 모르니까요. 크로넨버그를. 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뭔가 크로넨버그의 스타일이라던가 언어라던가 뭐 주제라던가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 그 슈라우즈 그거 네. 신작 네. 궁금하지 않나요? 스티커 이렇게 봤거든요. 말하니까. 스티커. 네. 그니까. 와, 왜 이렇게 달라? 그니까요. 이거랑 완전 달라요, 또. 그니까요. 와. 아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는 비슷한데 스타일이랑 언어가 아예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넨버그가 말년에 다다르다 보니까 점점 뭔가 완전히 종합을 한다거나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맵투더스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서 개봉했던 영화들, 뭐 스파이더나 폭력의 역사나 이스턴 프라미스 같은 영화들은 결국에는 고전적인 심리 스릴러 혹은 미학을 드러내려고 한 영화인데 맵투더스타 보시면은 뭔가 그 완전 미래의 범죄들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후기작의 본인 스타일에다가 그런 뭔가 초중반기에 본인이 했던 그런 바디호러의 느낌이 살짝씩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제 결말의 해석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던 이유도 맵투더스타에서 그 전조가 보였고 미래의 범죄들에서 그게 뭔가 더 명확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크로넨버그의 슈라우저가 기대되는 것도 크로넨버그가 말년에 다다라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한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신의 스타일을 정리한 게 이 미래의 범죄들이라는 영화라고 한다면은 슈라우저는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요즘 할아버지들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조지 밀러 할아버지도 있고 그쵸. 이 할아버지도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 할아버지도 있고 작년에 스콜세지도 있고 스콜세지 할아버지도 있고 하야오 할아버지도 있고 그쵸. 요즘 약간 조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조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명 감독들이 뭔가 시대가 지나면서 2020년대가 특히 2020년대에 들면서 뭔가 더 하고 싶나 봐. 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 생기나 봐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제일 직접적으로 느꼈던 게 웨스 앤더슨.
레스토로시티 예, 할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흔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90년대 2000년대에 데뷔한 60, 70년대 생 영화 감독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 감독들부터 이제 한 70세 80세 고령이 되어가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스필버그나 스콜세지나 뭐 크로넨버그 같은 감독들의 이야기들이 뭔가 점점 새로운 층위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 팬들의 입장에서는 더 볼만한 그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뭔가 주제적인 측면이라던가 주제와 이미지와 톤의 결합이 크로넨버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없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불호 진짜 이것도 시계 갈릴 네. 영화입니다. 봤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네. 이거를 작년에 네. 영화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이랑 그 네. 친구들은 그냥 그렇다고 했더라고요. 네, 왜냐면 줄거리를 이게 이해하기 힘들거든. 따라하기 그쵸. 힘들거든요. 이거. 그렇죠. 좀 뭔가 신화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 딱 시네큐에서 봤거든요. 사람 많았고 딱 끝나고 나오는데 그런가요? 극장 관람한 사람 많았나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회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사람 많았는데 나오면서 이제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걸 또 이제 그쵸. 예고편 같은 거 그렇네요.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레아세이드가 레아세이드도 2주 연속 모습을 드러냈군요. 많아요. 올해 했지만. 듄 파트 2 나왔죠. 한 장은 이거 나오긴 했지만. 미래의 범죄들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했죠. 네, 그리고 여기 더비스트도 올해 개봉은 초에, 아니지만 상영해줬죠. 지금 상영을 해주니까 완전 그거예요. 완전 빡세게 뛰고 있어요.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물론 2주 연속 등판을 했지만 네. 좋아요. 이런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면. 네. 그래서 사실 흥행 스코어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관객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네. 확실히 고정층이 있긴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평점 갈까요? 평점 한 줄평 한 줄평? 네. 저는 말씀해 주시죠. 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이야.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죠.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신화라는 이상에서 현실이라는 비극으로 돌아가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신화라는 이상에서 현실이라는 비극으로 돌아가기. 그러니까 너무 이 영화는 톤은 차갑지만 그 쾌락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크로넨버그는 결국에는 항상 뭐 이야기가 비극이기는 하지만 절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현실을 내던지고 도피하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편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화적인 이미지, 이상의 이미지를 보여준 것도 결국에는 이 현실이라는 비극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미래의 범죄들. 그러면 본 영화 터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라스폰 트리어 영화 보셨나요? 이야! 네. 백치들. 네. 저 백치들 보고 나왔는데요. 네. 살면서 이런 그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와. 진짜.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내가 담을 수 없고 네. 이건 내 그릇에 담길 만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관중에 비해서 적게 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건 정말 내가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릇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가 이 감정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처음이에요. 보통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막 좀 짜증이 나고 어떻게든 뭔가 이해를 하려고 조금 애를 쓰는 편인데 네. 야, 이 영화는 오히려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안 되는 영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야, 이거 별 2개 반이랑 별 5개랑 뭐 줘야 되냐 했는데 그 정도 처음에 2개 반 줬다가 어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네. 네. 아직도 그 가족들 식사에서 저는 그 마지막 엔딩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직도 너무 잔인해. 네. 5개를 올려버렸습니다. 와, 그 정도로 좋았군요. 저도 말이 안 되는. 멜랑콜리아 다음으로 좋습니다. 이 영화가. 저도 이 영화 9점 줬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저는 명확하게 생각이 정리됐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안티크라이스트도 보면 그렇지만
라스폰트리에 제가 이번에 라스폰트리에 기획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라스폰트리에라는 영화 작가는 의도적으로 고전을 부정하거나 비트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티크라이스트는 성경을 완전히 비틀다거나 성경을 완전히 비트는 이야기라면은 백치들은 전후 등장한 누벨바그나 네오리얼리즘 같은 사조들을 완전히 비튼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완전히 비틀면서 아예 반대로 그러니까 고전을 부정하고 왜곡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고전을 더 헌정하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오리얼리즘 그러니까 감독 이름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뭐 펠리니 초기작이라던가 뭐 비트루 데시카라던가 로셀리니 같은 영화들 감독들을 부정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감독들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뭔가 비극적인 사회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룬 것이 네오리얼리즘의 메인 사조인데 이 영화는 보면은 그런 비극적인 사회를 완전히 부정해버리잖아요. 이 백치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자신만의 완전 고립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시면은 조세핀의 아빠가 오면서 조세핀의 아빠가 요세핀을 그냥 강제로 데리고 가잖아요. 전 여기서부터 와, 이 영화가 고전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격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거기서부터 결국 그 백치들이라는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붕괴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현실에서 완전히 도피를 하려고 해도 완전한 도피가 아닌 이상은 이 현실에 잠식당하고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라스폰트리에 본인이 부정하려고 했던 네오리얼리즘이랑 연결을 한다면은 그런 고전에서 60-70년 전에 선대의 아티스트들이 선대의 예술가들이 행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낭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낭만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던진 것이 바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보면서 태풍 클럽이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뭔가 좀 고립 이미지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 뭐 이겨낼 줄을 모르니까 뭔가 생명력의 분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좀, 폭발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가면서 전혀 걷잡을 수 없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걷잡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 그리고 그 과정을 원래 한 30분 정도만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걸 1시간 동안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엔딩이 더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들이 현실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현실에 순응하고 끝나기만 했다면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잠식당하고 끝날라는 찰나 가장 그 백치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질적으로 보였던 카렌이 외려 숨겨왔던 낭만을 현실이라는 벽 안에서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비극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낭만을 표현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역설적으로 좀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감을 도달할 수도 없었고 저는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냥 발 담그는 것 자체도 싫다. 그렇군요. 저는 하여튼 전 멜랑콜리아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전 독일보다 더 좋았어요. 백치들이. 그래서 멜랑콜리아 말을 못했는데 극장에서 꼭 보십시오. 진짜 극장에서 꼭 보십시오. 그것도 극장용 영화긴 합니다. 진짜 극장에서 꼭 보십시오. 저는 예술영화관 중에 거의 사양 제일 안 좋은 강변 시집에서 봤는데도 진짜 마지막에 진짜 심장 쿵쾅쿵쾅 되는 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탈출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 차라리 빨리 끝내기를 다행이다. 차라리 그래 90분 96분 빨리 이렇게 끝내기 다행이지 오히려 여기서 뭔가 더 첨가가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면 더 평가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요. 그럼에도 처음에 딱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아 그래 무게감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걔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차라리 도그맨을 보여주던가 이런 거 하면.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준 캐릭터는 솔직히 진짜 뭔지도 모르겠고 짜맞추기 하는 그 느낌이 너무 보여서 골프 선수면 그냥 너무 짜맞추기가 너무 보여서 그렇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공산화된 내러티브. 네네.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표본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설정이나 배경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냥 똑같이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공산화된 내러티브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마지막 정치적 편향 아닙니까? 정치적 편향이 느껴졌나요? 네, 약간? 네. 저는 거기까지 뭔가 오셨는데? 굳이 그 재난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설정은 저는 신선하다고 봤거든요. 네. 설정은 신선하다고 봤는데 굳이 거기다가 정치적 음모를 껴넣어가지고 국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지겨운 메시지를 또 집어넣었다는 게 어떻게 20년 다 돼가는 이제 그 봉준호 괴물을 봉준호 진짜. 괴물의 벽에서 아직까지도 맞아.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콰이트 플레이스 따라하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공간적인 배경이라던가 설정 같은 거는 신선해가지고 기술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처음 이 영화 개봉한다고 했을 때는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쉬웠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 그러니까 더 아깝게 느꼈던 게 그겁니다. 촬영은 좋았어요. 그래 기술이 좋았다니까요. 촬영은 기술이 좋았다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촬영 감독이 홍경표님이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촬영은. 그러니까 기술은 따라가는데 네. 기술은 그 할리우드의 그런 느낌은 따라가는데 안에 이야기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그 공산화된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력과 네. 이성균 배우 그래 이렇게 그냥 그걸 생각해서 별 2개 반 했는데 생각해보면 탈주 2개 반이었네? 라고 네. 생각하니까 하나 더 내려야지. 맞습니다. 저도 4점입니다. 저도 4점이고요. 진짜 4점 준 유일한 이유는 전 촬영이었습니다. 촬영이 제 생각보다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촬영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가지고 저 그리고 달리 봤는데 달리 그쵸. 전 좋았어요? 솔직히 볼만했거든요.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 퀸틴 드퓨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퀸틴 드퓨가 가장 주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전 집착이라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그 집착이라는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난 영화 중에 하나가 디어스킨인데 뭔가 그 디어스킨의 집착이 살바도르 달리를 헌정한다는 이 영화의 목적에 맞춰서 조금 더 초현실적으로 각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주인공이랑 달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 집착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살바도르 달리가 그 안에서 젊어지거나 늙어지거나 늙어진다거나라는 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결국에는 자신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인 달리를 따라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달리 그 본인조차도 뭔가 자신의 과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 이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미래가 아닌 과거로 따라가려고 하는 과거로 회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감독의 생각이 돋보였습니다. 네, 전 그래서 솔직히 괜찮게 봤어요.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할 게 없어요. 네, 다음 주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고민을 조금 해봐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영일이들 2주 미래의 범죄들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